저는 올해 68입니다. 30년 넘게 이 집에서만 살았습니다. 그 시간 동안 참 많은 일들이 있었죠. 좋은 일도 힘든 일도 전부 이 집 안에서 버텼습니다. 이 집은요, 남편이랑 제가 뼈 빠지게 벌어 마련한 곳이에요. 결혼하고 처음엔 단칸방 살면서 손 비워가며 허리띠 졸라맸습니다. 그러다 조금씩 모아서 결국 이 집을 샀죠. 그땐 얼마나 든든하던지 남편이 제 손 꼭 잡고 웃던 얼굴이 아직도 선합니다. 그리고 하나 더, 남편이 세상 떠나기 전에 당장 우리가 쓰지 않더라도 나중에 자식들한테라도 남기자며 겨우겨우 장만했던 15평짜리 작은 상가가 있어요. 월세 나오는 걸로 생활비 조금 보태고 그러며 살았습니다. 남편이 세상 떠난 뒤에는 혼자라는 게 참 막막하더군요. 밥도 혼자 먹고 TV도 혼자 보고 밤에 불 꺼진 거실을 보면 괜히 숨이 막히기도 했습니다. 그때 제 딸이 그러더라고요. 엄마, 우리 그냥 같이 살면 안 돼요? 엄마 혼자 계시는 것보다 우리가 모시는 게 낫잖아요. 솔직히 얼마나 고맙던지 모릅니다. 혼자 두는 게 늘 마음에 걸렸다고, 자기들도 이왕이면 애 키울 때 외할머니 손이라도 닿으면 좋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옆에서 사위가 참 다정하게 웃었습니다. 장모님도 이제 우리랑 같이 사세요. 같이 살아야 더 챙겨드리죠. 그 말을 듣는데 괜히 눈물이 나더라고요. 아, 내가 그래도 헛살진 않았구나. 그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 뒤로 딸내가 들어와 살게 됐습니다. 집안이 북적북적해졌죠. 저녁 먹을 때면 손주 녀석이 여기저기 뛰어다니고 밥상머리에 둘러앉아 오늘 유치원에서 뭐 했는지 제잘되는 걸 듣고 있으면 마음이 꽉 찬 것 같았습니다. 사위도 처음엔 참 고마웠어요. 장 보러 가면 무거운 거 자기가 든다고 손살에 치고, 틈만 나면 장모님은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저 주세요 하며 살갑게 굴었습니다. 주말이면 어디 나가자고도 했습니다. 멀리 가진 않아도 동네 호수공원 산책이라도 나가자고 손주 손잡고 제가 뒤에서 따라가면 사위가 제 발 맞춰서 천천히 걸어주기도 했습니다. 그때만 해도 정말 좋았습니다. 이렇게 사는 게 복이지 더 뭘 바랄까 싶었어요. 그런데 사위가 어느 날부터인가 자꾸 이것저것 물어보기 시작했습니다. 어머니, 저 상가는 언제 사셨어요? 아버님 살아계실 때 조금씩 모아서. 그때 고생 많이 했지. 혹시 등기부등본은 어디에 두셨어요? 서랍 어딘가에 있긴 할 텐데 내가 그걸 뭐 그렇게 들춰보겠니? 그 상가 있는 데는 재개발 안 들어가죠? 그런 얘기 못 들었는데 그쪽은 그냥 그대로라던데. 그러면서 혼자 고개를 끄덕이곤 했습니다. 또 한 번은 어머니, 혹시 이 집 담보 잡힌 거 없으시죠? 대출 같은 거. 그때는 그냥 그럼 우리는 그런 거 무서워서 못해. 남의 돈 꿔서 쓰는 건 겁나서 하고 웃어넘겼습니다. 사위가 그 말을 듣고 장모님 정말 대단하세요. 요즘은 다들 빚내서 사는데 하며 시익 웃는데 괜히 속이 조금 서늘하더군요. 그때까지만 해도 별일 아니라고 넘겼습니다. 세상에 사위가 나를 얼마나 챙기는데. 아무리 그래도 가족인데 내 재산을 어떻게 해볼 생각을 하겠나 싶었죠. 그러면서도 밤에 불 끄고 누워있으면 가끔 사위 얼굴이 떠오르곤 했습니다. 왜 그렇게 하나하나 다 묻지? 정말 그냥 궁금해서 그러나? 하지만 그 생각도 오래 가진 못했습니다. 손주가 제 방에 들어와 이불 속으로 파고들며 할머니, 내일은 뭐 먹어요? 하고 묻는데 그 조그만 손이 제 팔을 꼭 잡고 있으니 괜한 의심은 다 사라지더군요. 그렇게 저는 그 작은 불안도 덮어두고 오늘 하루도 무사히 잘 지나가길 바라며 다음 날을 맞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사위가 퇴근하고 들어오더니 평소와는 조금 다른 얼굴로 서류 하나를 내밀었습니다. 어머니, 이거 잠깐만 봐주세요. 상가 임대차 계약 관련해서 서류 하나 더 준비했어요. 저는 별 생각 없이 그걸 받았습니다. 종이가 몇 장 겹쳐 있었는데 글씨가 깨알같이 작고 줄줄이 빼곡해서 솔직히 눈에 잘 들어오지도 않더군요. 요즘은 돋보기를 써도 뿌옇게 보이는 판인데 그걸 하나하나 읽어볼 힘도 나지 않았습니다. 뭐 임대차 계약이라니까.
어차피 새 들어있는 가게 사람들 관리하는 건 사위가 다 해주는데 이 정도야 알아서 하겠지. 그 생각으로 대충 넘겨보고 그래, 내가 잘하겠지. 나는 이런 건 몰라. 하고 서류를 돌려줬습니다. 사위는 알겠다는 듯 고개를 끄덕이며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만 해도 저는 아무 의심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나한테 얼마나 살갑게 잘했는데 내 재산을 어떻게 하려고 그러겠나 했죠. 그런데 그게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며칠 지나 또 그러더군요. 어머니, 지난번 서류랑 비슷한 건데 이거 하나만 더 확인해 주세요. 이번엔 표지도 달라 보였고 글자도 지난번보다 훨씬 많았습니다. 읽어볼 엄두조차 안 났습니다. 머리도 지끈거리고 눈도 자꾸 뿌옇게 흐려져서 그냥 사위 얼굴만 봤습니다. 괜찮아요. 제가 필요한 부분은 다 체크해 놨어요. 어머니는 그냥 여기 이름하고 도장만 찍어주시면 돼요. 그래서 또 그렇게 넘겼습니다. 그때 사위가 제 손을 잡더니 장모님 덕분에 저도 일이 잘 돼요. 감사해요. 하면서 웃는데 괜히 뿌듯해지더라고요. 그 뒤로도 비슷한 일이 두어 번 더 있었습니다. 사위는 늘 말했습니다. 장모님 이름이 필요해서 그렇지 이건 다 상가 잘 관리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어머니도 가끔 임대료 못 받으면 속상하시잖아요. 저는 또 그래, 나 혼자 이런 거 처리할 자신도 없는데 이렇게 믿고 맡길 사람이 있는 게 얼마나 다행이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조금 달랐습니다. 사위가 서류를 들고 와서는 어머니, 오늘은 여기 지문도 하나만 좀 찍어주세요. 손가락에 인주를 묻히는데 괜히 마음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도장은 그래도 내가 직접 찍는데 지문까지 찍어야 하나 순간 멈칫했지만 사위가 너무 태연하게 이건 법적으로 확인만 하려는 거예요. 보통 임대차 계약은 이렇게도 해요. 라고 말하길래 그냥 그러려니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 엄지손가락을 잡아 서류 구석에 꾹 눌러주는데 왠지 모르게 가슴 한켠이 싸늘해졌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예전엔 이런 거 없이도 다 잘했는데. 하지만 또 그때뿐이었습니다. 사위는 서류를 챙기며 웃었습니다. 장모님 덕에 저도 든든합니다. 어머니 걱정은 제가 다 할게요. 그 말을 듣는데 그래, 그래도 내 사위가 이렇게 고마운데 괜한 걱정을 왜 하나? 저는 다시 마음을 놓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방에 불을 끄고 누웠는데 문득 서류에 꾹 찍힌 제 지문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지문 그건 보통 사람 확인할 때나 하는 건데 내가 뭘 그렇게 확인해 줄 게 있었던 걸까? 그러다 스스로 웃었습니다. 에이, 내가 나이를 먹더니 괜히 별 생각을 다 하네. 괜히 사위 의심해서 뭐해. 저렇게 지극정성으로 나한테 하는데. 그렇게 스스로를 다독이며 잠을 청했습니다. 그때는 정말 몰랐습니다. 그 작은 지문 하나가 내 전 재산을 통째로 넘겨주는 사인이라는 걸. 제 딸은 어려서부터 참 순한 아이였습니다. 결혼하고 나서는 더더욱 그랬죠. 남편 눈치 살피느라 늘 먼저 고개 숙이고 무슨 일 있어도 당신이 맞아 하며 참고 넘어가는 성격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집안 살림도 다 사위 손에 있었어요. 통장도 카드도 심지어 작은 보험 하나까지도 사위가 관리했습니다. 딸은 용돈조차 사위 눈치 봐가며 쓰더군요. 처음엔 저도 그러려니 했습니다. 요즘은 다 맞벌이라도 남편이 돈 관리하는 집도 많다고 하니까요. 그래도 가족끼린 다 믿고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은 딸이 왠지 모르게 얼굴이 사색이 되어 제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눈이 붉게 충혈된 게 금방 울다 들어온 사람 같았습니다. 왜 그래? 어디 아프니? 딸은 아무 말 없이 고개만 저었어요. 그러곤 제 옆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있더군요. 손만 괜히 꼭 잡고 가만히 제 무릎을 바라보는데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큰일이 있나? 설마 애가 아픈 건 아니겠지. 조심스레 물었지만 딸은 계속 고개만 저었습니다. 그러더니 이내 방에서 나가더니 다시 들어올 땐 서류 뭉치를 한가득 들고 들어왔습니다. 딸 손에 들린 건 분명 제가 전에 얼핏 봤던 그 종이 조각들이었습니다. 빽빽한 글씨에 인주가 묻은 지문들, 그리고 도장이 찍힌 문서들.
딸은 손이 덜덜 떨리더군요. 그 종이를 하나하나 바닥에 펼치면서 숨죽여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도무지 뭔지 몰랐습니다. 서류 위엔 온통 낯선 단어들이 가득했어요. 명예 변경 신청서, 양도 계약서, 잔금 수령 확인서. 이게 다 뭐야? 왜 이런 것들이 다 사위방에서 나온 거야? 딸은 그 서류를 내려다보다가 결국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재산을 이 사람 이름으로 바꾸려고 했던 거야. 그 말이 제 귀에 꽂히는데 머릿속이 하얘지더군요. 딸은 그대로 고개를 떨군 채 엉엉 울었습니다. 작게 훌쩍이는 것도 아니고 숨이 넘어가듯 목을 대가 흔들리며 울었어요. 그동안 한 번도 저렇게 우는 걸 본 적이 없어서 저도 눈치만 보다가 결국 조심스레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괜찮아. 네가 뭘 잘못했니? 그랬더니 딸이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참을 울었습니다. 딸이 그렇게 울다 지친 얼굴로 제 손을 부여잡고 말했습니다. 엄마, 우리 이제 아무것도 못 믿겠어요. 그 말에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딸 눈이 마치 어린아이 같았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의지하던 사람이 이젠 아무도 믿을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제가 뭐라고 위로를 해야 할지 도무지 알 수 없었습니다. 그 순간 이상하게도 제가 찍었던 그 지문들이 떠올랐습니다. 사위가 그렇게 서류를 들고 와서 여기만요 하고 제 손을 잡아 끌던 그 느낌. 괜히 식은땀이 났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아직은 설마 사위가 그럴 리가 있나. 우리 딸이랑 손주를 두고 내가 너무 생각이 많은 건 아닐까? 그 생각을 하며 스스로를 다독였습니다. 하지만 제 딸은 더 이상 그런 생각을 하지 않으려는 듯 보였습니다. 딸 손끝이 차갑게 떨렸습니다. 그 떨림을 느끼며 저는 마음이 점점 무너져 내렸습니다.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딸이 왜 그토록 사위 앞에서 고개를 숙였는지, 왜 살면서 그 흔한 가계부조차 마음대로 못 썼는지, 왜 그렇게 눈치를 보며 살았는지, 저는 그저 딸이 행복한 줄만 알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딸은 제 재산까지 빼돌리려는 사람과 한 집에서 숨죽이며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그날 밤 저는 딸 방 앞에서 문틈으로 들려오는 울음소리를 한참을 들었습니다. 그렇게 쭈그리고 앉아 제 손주가 자는 방에 불이 꺼져 있는 걸 확인하고서야 겨우 제 방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사위는 평소보다 훨씬 늦게 들어왔습니다. 술 냄새가 진동을 했죠. 저는 그저 모른 척 방에 누워 있었습니다. 딸 방에서도 인기척이 없더군요. 아마 문 닫고 누워 있었겠죠. 괜히 사위 눈치 보며 마주치지 않으려 했을 겁니다. 그러더니 거실에서 낮게 얘기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딸이 조심스럽게 뭘 묻는 눈치였습니다. 목소리가 너무 작아 뭐라 하는지는 잘 안 들렸지만 곧 사위 목소리가 커지더군요. 아니, 뭐가 그렇게 불만인데? 당신도 생각 좀 해봐. 어머니도 이제 연세 드셨잖아. 노후에 요양원 들어가셔야지 언제까지 이렇게 계실 건데. 그 말에 딸 목소리가 잠시 끊겼습니다. 그러다 다시 아주 조그맣게 무슨 말을 했는데 사위가 더 크게 쏘아붙였습니다. 그 재산도 좀 정리해야 하는 거 아니야? 상가도 그렇고 이 집도 그렇고. 그거 다 우리한테 결국 넘어올 건데 뭘 그렇게 질질 끌어? 저는 방 안에서 귀를 막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혹시나 해서 더 집중해 들었죠. 아마 딸이 또 뭔가 조심스럽게 항변을 했나 봅니다. 그러자 사위는 짜증이 폭발한 듯 했습니다. 아이 진짜. 당신은 뭘 그렇게 답답하게 생각해. 어머니도 결국은 우리 덕 보면서 사시는 거 아니야? 나 솔직히 말할까? 난 장모님이 사람보단 그냥 돈으로 보여. 순간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숨이 턱 막히더군요. 내가 잘못 들은 건가? 우리 사위가 나를 돈으로 본다고. 그때 딸이 무슨 말을 했는지 아니면 아무 말도 못했는지 방 안에서는 알 길이 없었습니다. 그저 거실은 금세 조용해졌고 문득 그 정막 속에서 딸의 훌쩍이는 소리가 아주 작게 들렸습니다. 저는 한참을 이불을 부여잡고 누워 있었습니다. 가슴이 너무 뛰어서 도저히 눈을 감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랬던 거구나. 괜히 내 재산이 궁금했던 게 아니었구나.
괜히 상가 얘기, 등기부 얘기, 대출 얘기를 주절주절 했던 게 아니었구나. 머릿속이 하얗게 비워지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동안 사위가 얼마나 살갑게 굴었는지 장을 보고 오면 무거운 거 들어주겠다며 저를 챙기던 손길, 주말마다 공원 산책 가자고 내 팔짱을 끼던 모습. 그게 다 결국 내 이름으로 된 이 집과 상가 때문이었을까요? 괜히 눈물이 났습니다. 손주가 자는 방 문틈으로 은은하게 비치는 스탠드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습니다. 그럼 우리 손주는 그 아이에게 나는 그냥 돈덩어리 할머니였던 건가? 가슴이 저며왔습니다. 그런데요. 바로 그 순간 이상하게도 머릿속이 또렷해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대로 있을 수는 없다. 우리 딸이 저 사람 옆에서 저렇게 울면서 더는 살게 둘 순 없다. 그동안은 괜히 딸 가정 깨질까봐, 손주 마음 상할까봐 참아 넘기고 모르는 척했던 일들이 한꺼번에 다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제 우리 모녀는 더 이상 물러서지 않겠다고. 그날 밤 이후로 저는 도저히 잠을 제대로 잘 수가 없었습니다. 딸이 문을 꼭 닫고 들어가 있는 시간도 길어졌습니다. 방 안에서 기침 소리만 가끔 들릴 뿐 딸은 저랑 눈도 잘 마주치지 않았습니다. 저도 뭐라고 말을 꺼내야 할지 몰랐습니다. 너 괜찮냐, 그게 사실이냐 물으면 괜히 더 상처만 줄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며칠이 흘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딸이 조심스레 제 방문을 열었습니다. 손에 작은 가방 하나를 들고 있었는데 그 안에 뭔가 빽빽하게 든 것 같았습니다. 엄마, 저랑 같이 좀 가주실래요? 그 눈빛이 너무도 간절해서 저는 묻지도 않고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딸은 제 팔을 꼭 붙잡고 한참을 걸었습니다. 택시도 타지 않고 대중교통도 피해서 마치 누가 쫓아오기라도 하는 사람처럼 가게 유리창에 비친 뒤쪽을 몇 번이나 확인하더군요. 결국 딸이 저를 데리고 간 곳은 작은 법무사 사무실이었습니다. 안에 들어서니 조그만 책상 위에 서류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안경을 쓴 법무사가 우리를 맞았습니다. 어르신 앉으세요. 따님이 며칠 전에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말에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우리 딸이 혼자서 이렇게까지 알아보러 다녔구나. 법무사는 저를 보자마자 등기부등본부터 꺼내 보여주었습니다. 커다란 도장과 낯선 숫자들이 빼곡히 적힌 종이었죠. 이게 어르신 상가 등기부등본입니다. 명의는 아직 어르신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 말을 듣는데 다리가 탁 풀리더군요. 아직 내 이름이구나. 아직은. 그러면서도 문득 아직이라는 말이 왜 이렇게 불안하게 들렸는지 모릅니다. 법무사는 다시 서류를 넘겼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책상 위에 펼쳐진 서류들은 딸이 며칠 전 사위 옷장에서 꺼내 들고 왔던 바로 그 종이들이었습니다. 양도 계약서, 명예 변경 신청서, 잔금 수령 확인서. 거기에는 제 이름이 도장과 지문으로 분명히 찍혀 있었습니다. 법무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거 사인하셨으면 바로 명예 이전 들어갔을 거예요. 아드님, 아니 사위 되시는 분이 굉장히 서둘러 진행하려고 했더라고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요. 이 상가도 어르신이 살고 계신 집도 모두 넘어갔을 뻔했습니다. 순간 머리가 멍해져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딸 손이 제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딸 손이 얼마나 차가운지 마치 얼음 덩어리 같았습니다. 저는 괜히 미안해졌습니다. 내가 괜히 사위만 믿고 글씨도 안 보고 무턱대고 도장 찍고 지문까지 찍어줬다가 우리 딸이 이렇게 애를 쓰게 만들었구나. 그 뒤로 법무사가 무슨 설명을 했는지 솔직히 잘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상속 얘기도 하고 처분 금지 이야기 같은 것도 했지만 그저 제 귓가엔 조금만 더 늦었으면 이라는 말만 자꾸 울리듯 맴돌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조용히 딸 손을 더 세게 잡았습니다. 그때 딸이 제 손을 덥석 두 손으로 덮더니 자기도 모르게 꺼이꺼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엄마 미안해. 내가 좀 더 빨리 눈치챘어야 했는데.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리고 딸의 손을 꼭 끌어안았습니다. 이제 됐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우리 이름이 남아있다.
그 순간 딸이 어린아이 같아 보였습니다. 어린 시절 넘어져 무릎이 까져 울던 그 얼굴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부터라도 내가 우리 딸을, 우리 손주를 지켜야겠다.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손을 붙잡고 그 조그만 법무사 사무실에서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아무도 모르는 우리 모녀만 아는 그 조용한 결심을 두 손에 꼭 움켜쥔 채로 말입니다. 그날 이후 우리 모녀는 결심을 굳혔습니다. 이대로 있다가는 진짜 우리 집도 상가도 다 빼앗기고 길바닥에 나앉게 될 거라는 걸 너무도 뼈저리게 알게 됐으니까요. 딸이 다시 법무사를 찾았습니다. 이번엔 저도 따라갔습니다. 딸 혼자만 두고 싶지 않았습니다. 이제부터라도 같이 해야 할 일이니까요. 법무사 사무실은 지난번 왔던 그곳과 똑같았습니다. 책상 위엔 서류가 여전히 잔뜩 쌓여 있었고 그 냄새까지도 이상하게 낯익더군요. 변호사는 딸이 꺼낸 사위의 서류들을 하나하나 다시 검토했습니다. 그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어르신 따님, 이 상태로 조금만 더 늦었으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지금이라도 다행입니다. 그 한마디에 저는 심장이 내려앉았다가 다시 뛰었습니다. 변호사는 곧바로 컴퓨터를 켜고 여러 자료를 확인하더니 조용히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처분금지 가처분 신청부터 바로 들어가시죠. 사위분이 추가적으로 서류를 들이밀거나 어르신 이름으로 부동산을 이전하려 해도 법적으로 절대 못 움직이게 막을 수 있습니다. 딸은 그 말을 듣자마자 숨을 내쉬었습니다. 저도 그제야 숨을 몰아쉬었죠. 그렇게 우리 모녀는 법적으로 모든 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제 상가 그리고 이 집에 대해 사위가 어떤 명목으로도 손을 못 대게 처분금지 가처분을 걸어버린 겁니다. 신청서에 도장 찍으면서 속이 얼마나 후련하던지 모릅니다. 처음으로 도장이 무겁지 않았습니다. 그전엔 사위가 시킨 대로 찍으며 괜히 마음이 꺼림칙했는데 이 도장은 우리를 지키는 거니까요. 며칠 뒤 법원에서 가처분 결정이 떨어졌다는 연락이 왔습니다. 이제 사위가 무슨 서류를 들이밀어도 절대 내 재산을 가져갈 수 없다는 사실이 공식적으로 딱 박힌 겁니다. 저도 딸도 그날 밤만큼은 처음으로 편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뒤로 우리 모녀는 일부러 아무렇지 않은 척했습니다. 딸은 평소처럼 사위 밥상을 차렸고 저도 손주랑 웃으며 놀아주었습니다. 사위가 주말에 집에 있을 때면 딸이 일부러 이런저런 이야기를 꺼내며 태연한 척했습니다. 여보, 이번에 강희가 받아온 상장 봤어? 어머니랑 같이 봤는데 얼마나 기특한지. 저도 맞장구를 쳤습니다. 우리 강희 장하다. 할머니가 맛있는 거 많이 해줄게. 사위는 그런 우리 모습을 보며 아무 의심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속으로 흐뭇해하는 게 눈에 보였습니다. 며칠 뒤 사위가 혼자 방에 앉아 핸드폰으로 뭔가를 검색하며 시익 웃는 걸 봤습니다. 아마도 대출이니 사업 확장이니 그런 계획을 다시 세우고 있었겠죠. 이제 다 자기 손안에 들어왔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하지만 그 남자는 아직 모릅니다. 우리가 이미 법적으로 모든 길을 막아놨다는 걸. 그 모습이 오히려 이상하게 불쌍해 보였습니다. 자기만 다 계획대로 굴러간다고 생각하면서 저렇게 웃고 있는 게 저는 마음속으로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이제부터는 우리가 준비할 차례라는 걸 그 사람만 모른 채 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날 저녁 집안 공기가 유난히 무겁게 내려앉았습니다. 딸은 하루 종일 말이 없었습니다. 밥을 차릴 때도 손주를 챙길 때도 표정 하나 변하지 않고 묵묵히 움직이기만 했습니다. 저는 딸 옆에서 설거지를 하며 괜히 숟가락 하나를 더 닦았다 놓았다를 반복했습니다. 심장이 자꾸 빨리 뛰어서 괜히 물소리로 그 두근거림을 덮으려 했습니다. 그리고 밤이 되자 사위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손에 서류 봉투를 들고 있었죠. 그 얼굴에는 알 수 없는 웃음이 걸려 있었습니다. 이미 모든 게 자기 계획대로 흘러가고 있다는 듯한, 결국 다 자기 손에 들어왔다는 듯한 그런 웃음. 장모님, 이거 오늘 처리해야 해요. 빨리 해야 저도 대출받고 사업 확장합니다.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딸 옆에 나란히 앉아 손만 꼭 잡았습니다. 딸 손이 너무도 차가워서
그 차가움이 오히려 저를 진정시켜주는 것 같았습니다. 딸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한 장 또 한 장 천천히 넘기더니 눈을 들어 사위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우리 다 알아봤어. 사위 표정이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눈썹이 툭 올라가더니 입술이 떨렸습니다. 뭐? 뭘 알아봤다는 거야? 딸은 흔들리지도 않고 말을 이었습니다. 그 목소리가 얼마나 낮고 단단했는지, 그동안 이 아이가 얼마나 마음속으로 참고 견뎠는지 저도 그제야 조금 알 것 같았습니다. 당신 우리 엄마 돈, 당신 마음대로 못해. 이미 법적으로 다 막아놨어. 사위 얼굴이 새빨개지더니 탁 식탁을 주먹으로 쳤습니다. 잔이 달그락거리며 흔들렸습니다. 야, 너 지금 나랑 장난하냐? 이거 다 준비된 거야. 너 이러면 나중에 더 크게 후회할 거야. 딸은 코웃음을 쳤습니다. 그 눈에 눈물이 가득 맺혔는데 그게 더 무서워 보였습니다. 후회? 그래, 나 정말 오래 고민했어. 근데 이제 알아. 우리 엄마를 돈으로만 본 사람 옆에 더는 못 있겠어. 사위가 다시 소리를 질렀습니다. 좋아, 그렇게 나오겠다는 거지. 너 진짜 이혼할래? 그래서 다 말아먹자는 거야. 그때 딸이 서랍에서 이혼 서류를 꺼내 사위 앞에 내밀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 당신은 이제 내 남편 아니야. 그 순간 사위 얼굴에서 피가 싹 가셨습니다. 눈이 커지더니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당장이라도 욕을 내뱉을 것 같더니 결국 씩씩대며 서류를 낚아채고는 바닥에 팽개쳤습니다. 좋아. 두고 봐. 너희 진짜 후회하게 될 거야. 사위가 그렇게 내뱉고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그 소리가 온 집안을 울렸습니다. 저와 딸은 아무 말 없이 식탁에 앉아 있었습니다. 손을 꼭 잡고 숨만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딸 손끝이 아직도 바들바들 떨렸습니다. 저는 그 손을 더 꼭 감쌌습니다. 식탁 위엔 사위가 던진 서류가 너저분하게 흩어져 있었습니다. 그 종이 위로 국물이 스며들어 번지고 있었습니다. 그걸 바라보며 저는 아주 작게 속으로 되뇌었습니다. 이제 다 끝났다. 이 사람 마음대로 되는 일은 이제 하나도 없다. 며칠이 흘렀습니다. 집안은 마치 숨을 죽인 것처럼 고요했습니다. 저도 딸도 심지어 손주도 큰 소리를 잘 내지 않았습니다. 서로가 서로의 얼굴을 보고 괜히 더 조심스러워지는 그런 시간들이 이어졌습니다. 사위는 그 며칠 동안 방에서 거의 나오지 않았습니다. 가끔 문 열고 나와 물만 마시고 다시 들어갔습니다. 저녁상도 한두 번 건드리다 말고 다시 방에 들어가 버리더군요. 그러던 어느 날 저녁이었습니다. 사위가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눈밑이 퀭하게 꺼져 있었고 머리카락도 잔뜩 헝클어져 있었습니다. 그 손에는 캐리어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옷가지가 헐렁하게 삐져나온 그 가방을 사위가 거칠게 끌고 거실을 지나갔습니다. 딸은 주방에 서서 그 모습을 묵묵히 바라봤습니다. 저도 식탁에 앉아 숨만 고르게 내쉬었습니다. 사위가 현관에 선 순간 그제야 손주가 달려왔습니다. 아빠 가지 마. 그 소리가 얼마나 가늘고 떨리는지 제 가슴이 그대로 찢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손주는 사위 바지자락을 꽉 잡았습니다. 그 어린 손이 얼마나 간절하게 매달리는지 그 모습이 눈물겹도록 애처로웠습니다. 사위는 잠시 그 자리에서 꼼짝 못하고 서 있었습니다. 손주의 머리를 쳐다보는가 싶더니 결국 고개를 푹 떨군 채 손주 손을 살짝 밀어냈습니다. 아빠는 조금 멀리 갔다 올게. 그 목소리가 너무도 허망해서 저도 모르게 의자에 앉아있던 허리를 곧게 세웠습니다. 손주는 울음을 터뜨리며 다시 사위에게 매달렸습니다. 아빠 가지 마. 가지 말라고. 그때 딸이 주방에서 나와 손주를 조심스레 끌어안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이 가득 고인 얼굴로 사위를 바라봤습니다. 우린 더는 당신하고 같이 못 살아. 딸 목소리는 떨렸지만 끝까지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사위는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우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엔 분노도 서운함도 그리고 뭔지 모를 두려움도 뒤섞여 있었습니다. 그러더니 고개를 획 돌려버리고는 문을 열고 나가버렸습니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렸습니다. 손주는 엄마 품에 안겨 목 놓아 울었습니다. 저는 그 소리를 들으며 속으로 수없이 삼켰던 울음을 꾹꾹 눌렀습니다. 며칠 뒤 동네에서 들리는 소문이 있었습니다. 사위가 친정 부모 집에 가서 돈을 좀 달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장인도 장모도 그렇게 호락호락한 사람들이 아니어서 우리가 왜 내 빚을 갚아주냐며 문전박대를 했다고 들었습니다. 그러다 사위가 다른 친척들에게까지 손을 버렸지만 그 누구도 흔쾌히 도와주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결국 사위는 어디로인지 제대로 알 수도 없이 슬그머니 동네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며 속으로 아주 길게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렇게 우리 집에서 돈만 노리던 사위는 결국 한낱 불청객이 되어 우리 삶에서 사라져버렸구나. 식탁에 앉아있던 딸이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울고 있었습니다. 그 옆에 가만히 앉아 저도 손주 등을 쓸어주었습니다. 손주가 훌쩍거리며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그 작은 손이 얼마나 뜨겁던지 마치 불덩이 같았습니다. 저는 속으로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이제 우리끼리라도 잘 살아보자. 누구 눈치도 불안도 없이 정말 우리 셋이서만. 결국 우리는 이 집을 팔았습니다. 남편이랑 피땀 흘려 장만했던 그동안 수없이 웃고 울었던 그 집을 부동산 사람이 매수자를 데리고 와 집안을 둘러볼 때 저는 부엌 문턱에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마치 그들이 우리 추억을 하나하나 훑어보고 가는 것 같아 괜히 가슴이 쿡쿡 아팠습니다. 딸은 제 손을 잡고 있었습니다. 손끝이 조금 떨리는 게 느껴졌습니다. 딸도 결국 이 집에서 시집와 살며 좋았던 날도 눈물 삼킨 밤도 다 있었을 테니까요. 그렇게 집은 팔렸고 며칠 뒤 이삿짐 트럭이 골목에 들어섰습니다. 우린 부랴부랴 이삿짐을 싸서 그 좁은 월세집으로 옮겼습니다. 방 2칸짜리, 한 칸은 제가 쓰고 한 칸은 딸과 손주가 쓰기로 했습니다. 거실이라 해봤자 작은 테이블 하나 놓으면 꽉 차서 밥상도 거기에 겨우 놓고 셋이 붙어 앉아 먹었습니다. 그 첫날 밤 우린 세 식구가 거실에 이불을 깔고 나란히 누웠습니다. 사실 방이 2개가 있어도 괜히 그렇게 다 같이 있으니 더 든든하더군요. 손주는 제 팔에 얼굴을 묻더니 작게 웃으며 중얼거렸습니다. 할머니, 우리 이 집 좋은데? 셋이 같이 자니까 더 좋아. 그 말이 얼마나 고맙고 애틋하던지 숨을 고르느라 잠시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 뒤로 우리는 정말 소박하게 살았습니다. 마트에 가서도 할인하는 것만 골라 담았고 가끔은 콩나물 사다가 국만 끓여 밥을 비벼 먹기도 했습니다. 손주가 오늘은 반찬이 왜 이래? 하고 궁시렁대다가도 막상 밥 한 숟갈 먹으면 금세 웃었습니다. 딸은 여전히 힘들었을 겁니다. 그래도 요즘엔 전보다 훨씬 많이 웃었습니다. 가끔 설거지하다가 아니면 빨래 널다 말고 혼자 피식 웃는 걸 제가 몇 번이나 봤습니다. 저도 덩달아 웃음이 났습니다. 그래, 돈이야 줄었지만 마음은 이렇게 다시 조금씩 넉넉해지는구나. 어느 날은 저녁을 먹고 셋이 나란히 좁은 거실에 앉아 TV를 봤습니다. 작은 중고 TV였지만 그 앞에 셋이 모여있는 것만으로도 웃음이 났습니다. 드라마에서 누가 억울하게 당하는 장면이 나올 때 손주가 괜히 발을 동동 굴리며 흥분하길래 저도 같이 손주 머리를 쓰다듬으며 우리 강이는 커서도 절대 남 속이는 일하면 안 돼. 그럼 마음이 이렇게 시끄러워진단다. 손주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제 무릎에 얼굴을 묻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날 밤도 우린 거실에 이불을 펴고 셋이 나란히 누웠습니다. 좁아서 한 사람이 뒤척이면 다 같이 이불이 움직였지만 그래서 오히려 좋았습니다. 손주가 제 손을 꼭 붙잡더니 할머니, 오늘도 같이 자요. 내가 할머니 옆에 꼭 붙어 잘 거야. 저는 그 조그만 손을 맞잡으며 속으로 아주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래, 이제 돈 때문에 울 일도 서류에 몰래 도장 찍을 일도 밤마다 불안에 뒤척일 일도 없을 거야. 그저 이렇게 우리 셋이서만 서로 의지하며 살면 그걸로 됐습니다. 며칠 뒤엔 동네 시장에 갔다가 할머니 2분이서 같이 앉아 어묵 국물을 떠먹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 모습이 어찌나 편안하고 다정해 보이던지 괜히 마음이 따뜻해졌습니다. 우리도 조금만 더 지나면 저렇게 더 가벼운 웃음을 지을 수 있겠지. 집으로 돌아와 작은 주방에 서서 콩나물국을 끓이며 손주와 딸을 번갈아 봤습니다. 딸은 설거지를 하고 있었고 손주는 방에 들어가 색연필로 무언가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그 모습이 얼마나 고마운지, 얼마나 다시 얻은 건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날 밤도 우린 셋이서 이불 위에 나란히 누워 있었습니다. 손주가 중간에 끼어 양손으로 저랑 딸 손을 한 번에 꼭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눈을 동그랗게 뜨고 환히 웃었습니다. 우리 이 집이 제일 좋아. 셋이 같이 자니까 진짜로 제일 좋아. 저는 그걸 들으며 참 많이도 참았던 울음을 조용히 삼켰습니다. 그래, 우리에겐 이게 세상에서 제일 좋은 집이야. 사람들은 아직도 묻습니다. 그 넓던 집 상가까지 다 정리하고 지금처럼 작은 월세에서 불편하지 않냐고요. 저는 그럴 때마다 그저 조용히 웃습니다. 불편하긴요. 이제야 마음이 제자리를 찾았는걸요. 돈이 많았을 땐 늘 누군가 눈치를 봐야 했습니다. 내가 가진 걸 노리는 사람, 내 등을 치려는 사람들 때문에 밤마다 가슴이 시끄러웠습니다. 이제야 비로소 불안도 의심도 없이 내 사람들 손잡고 살게 됐습니다. 이 나이 먹어 깨달았습니다. 진짜 부자는요, 마음 편히 잘 수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도 40 이후 사람 공부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인생의 이야기로 당신의 하루에 따뜻한 동행이 되어 드릴게요. 감사합니다.